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관련 이제 3번을 보면, 여기 이제 공사와 관련된 공사 수익, 공사 손익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진행 기준이죠, 얘가. 그래서, 공사 관련된 손익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니까, 유저는 계약금액 2,500만원에 건설공사를 단기 초에 착수를 해서 3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3년간 걸치는 그런 공사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연도에 지금 당일 연도에 공사 원가는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 이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시까지 추가 소요 원가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된 게 500만 원이고, 앞으로 이제 발생될 게 1,500이래요. 그러면 총 예정 원가는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진행률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률이 몇 프로냐? 25%가 되겠네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수익과 그 다음에 원가를 인식한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때는 도급 금액이 지금 얼마? 지금 계약 금액이 2,5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5%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625만 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발생된 원가 얘를 보니까 500만 원이 발생이 됐죠. 자, 그러면 125만 원을 이익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공사 손익을 물어보니까 얘를 이제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 기준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래서 광고를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진행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수수료는 재화의 판매의 부수적인 설치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만약에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설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재화 판매로 그냥 인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술 공연, 기타 공연에서 발생한 수익은 입장권이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죠. 예,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 중, 발생주에 따른 회계처를 볼 수 없는 것. 상품 매출 시 수익의 인식을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을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주에 따른 회계 처리니까, 수익을, 상품을 매출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넘겨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 기준의 반대말은 뭐냐면 현금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면 현금주의라는 건 뭐냐면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 매출에 따른 수익을 상품을 넘겨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면 그게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발생주의는 뭐냐? 상품 매출이라는 활동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때 수익을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 기준으로, 즉 상품을 넘겨줄 때 그때 수익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의 인식을 충당금 설정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손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는데 충당금 설정법은 뭐냐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대손을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른 그 대손을 인식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대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인식하면 이게 직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손 충당금에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발생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돈 받을 때 실제로 못 받게 되면 그때 인식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돈 못 받을 걸 미리 인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돈 못 받을 걸 미리 인식하는 걸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발생주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했더라. 이거는 발생주의와는 개념이 달라요, 아예. 이거는 실제 현금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장부상 있는 금액의 차이.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잡손실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리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이 발생하느냐, 많으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가 일단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이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주에 따른 회계처리로 볼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상각비를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래서 전기 기초, 단기 기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지만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전기에는 200만원, 단기에는 7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의 대손금 중에 회수액이 전기에는 1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는 300만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볼 때 이렇게 이제 계정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서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기초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뭐냐면 대손 상각비로 계산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손 상각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됐다. 그러면 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손 발생액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손 상각비 얼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얼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채권이 실제로 이제 대손이 됐으니까 대손 충당금 얼마.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그래서 대손이 줄어드는 경우다. 그래서 저걸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맥이라는 게 있어요. 출시맥. 출시맥은 뭐냐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대손을 시켜가지고 채권을 미리 없애버렸는데, 그 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늘려줘요. 대손 충당금 너무 많이 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늘려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요 계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에 대한 사항들을 보는데, 단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전기의 자료 중에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모르겠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죠. 전기의 기말은 단기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가 얼마냐면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의 기말 잔액은 나왔죠. 단기의 기말 잔액 마찬가지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대손 발생액이 있었어요. 대손 발생액은 채권을 이제 못 받은 금액,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냐면 700만 원 나왔죠. 여기는 단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대손금 중에 회수된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대손이 됐는데 회수가 됐대요. 자, 그거는 이제 뭐냐, 추심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단기에 추심된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양쪽이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상각비. 그러면 이쪽에 이제 차변을 보니까 1200. 그 다음에 대변을 보니까 800이에요. 두 개의 차이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00만 원만큼 단기에 대손 상각비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틀린 것.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인식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발행의 경우에 발행된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가 된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할부 판매 같은 경우 장기 할부 판매 이거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돈을 이렇게 회수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뭐 10,000원씩 이렇게 회수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만큼 여기서 이제 매출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매출액.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재 가치가 얼마냐? 만약에 25,000원이더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돈, 즉 이거를 현금으로 팔면 25,000원짜리인데
현금으로 못 팔고 상대방이 돈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씩 줘, 이렇게. 그러면 지금 25,000원짜리를 3만 원에 팔면 5천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자로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인도되는 시점, 즉 이때 요거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천 원은 어떻게 인식하냐? 요 기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인식을 해, 이자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에 그 가액이 비슷한 품목을 구독 신청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구독된 그 금액에 대한 정액법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배당금을 수령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현금 배당은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지만 주식 배당은 단기순이익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주식, 우리가 이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주식 배당을 해줬다. 그러면 나는 주식수만 늘어나요, 그냥. 내 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가액이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주식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즉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10주라고 가정하면 얘가 이제 주식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15주가 100만 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그때는. 근데 현금으로 받을 땐 다르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수익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모두 이익이익을 감소시킨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의 원천은 뭐냐면 무조건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줄여서 배당을 주는 거죠. 주식을 주건 그 다음에 현금을 주건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주식 배당은 자본을 감소시키나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다. 여기서 이제 틀린 얘기가 돼요. 현금 배당이 감소를 시키고 주식 배당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본 쪽에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자본 쪽에 가서 그때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주식 배당을 주게 되면 주식 배당을 이익을 줄이고 그걸 뭐냐,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 안에는 자본금도 있고 이익금도 있어요. 근데 이익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니까 총계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줄고 현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결국 자본 총계에는 감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현금 배당만 할 수 있고 주식 배당은 불가하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주는 경우만 가능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면 얘가 이제 수익 인식하는 시점은 이때예요, 이때.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연결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해서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 수수료만 수익의 시기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인터넷상에서 매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회사는 인터넷 판매 회사예요. 그 오픈마켓 회사는 제품 결제 금액이 아닌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제품 결제 금액은 상대방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얘는 수수료만 인식을 해야 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여기서 임대업과 관련된 임대 매장,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게들은 임대료가 수익이고 그 임차인이 거기 들어가서 매출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매출은 그 백화점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인식해야 될 공사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보니까 도급 금액, 계약 금액이죠. 얼마냐면 3억 원. 그 다음에 총 예정 원가는 2억 4천.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발생된 원가는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진행률은 몇 프로냐. 6천만 원만큼 원가가 발생할 것 같은데, 발생했는데, 총 원가는 2억 4천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5%만큼 수익을 인식하겠죠. 갑자기 말이 막 헛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행률이 인식이 되니까 수익 금액은 3억에 대한 25%, 그 다음에 원가는 6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 차이가 바로 공사 손익이 되고, 여기서는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은 수익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곱하기 25%만큼이 공사 수익 또는 공사 매출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수익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게 이제 배당금 수익의 수익인식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자는 유의절법에 의한다. 그래서 맞겠고요.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는 시점. 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발생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로열티는 경제 실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3절에 보면 금융자산과 이제 금융부채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금융자산은 어떤 게 있느냐? 현금 또는 또 뭐가 있냐? 또는 주식 또는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융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사항들, 기업회 기준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취채권, 대여금,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하는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당연히 금융자산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무슨 예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수취채권은 매출채권 있죠? 예, 물건 팔고 돈 받은 거, 그거. 그 다음에 대여금, 돈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얘네들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걔네들은 이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그래서 단기 매매는 뭐냐면 내일이라도 곧장 팔러옴, 그것들이 이제 단기 매매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은 적어도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매도 가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보유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더라. 그래서 단기 매매나 만기 보유가 아닌 건 다 매도 가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둘 다 가능해요. 얘네들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을 의미하고,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반한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한테 부채라든가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얘기한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자산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걸 발행한 사람은 부채라든가 자본으로 이제 기록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게 이제 부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자산으로 기록한다. 이거는 뭐냐,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런 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뭘로 분류하냐면 사채로 분류해요. 사채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본이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을 보면,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즉 보통예금, 당좌예금, 수취채권 또는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데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그래서 하나는 채권자, 하나는 채무자 이렇게 됐을 때 재무제표에다가 금융상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인식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의 제거를 보면 금융상품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상품이 언제 없어질까요? 만약에 내가 그 대여금이 있더라. 대여금은 언제 없어질까요?
상대방이 돈 갚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결제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돈 갚았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자산과 관련된 유의적인 유언과 보상 모두를 상대방한테 양도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어음을 들고 있었다. 그 어음을 거래처에다가 야 이거 내가 A한테 받을 건데 네가 가서 받아 하고 걔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거기에 따른 유언과 보상을 상대방한테 넘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도 제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의 측정, 즉 그걸 사가지고 왔을 때 뭘로 측정할 거냐? 그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금융자산,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 주고 사냐? 주식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0,000원짜리더라. 그럼 10,000원에 10개를 사면 내가 100,000원을 결제를 하고 그걸로 사올 거란 말이야. 그 100,000원이 말하면 공정가치란 얘기야. 공정가치.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치로 측정을 하고, 다만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된 직접 관계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하는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산다.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식을 사는데 10,000원짜리예요. 10주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 줘야 되냐면 100,000원 이렇게 주겠죠. 자, 근데 이게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가 들었어요. 1,000원만큼.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의 대원칙은 뭐냐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냐? 이 주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단기 매매 요 두 개를 가지고 올게요. 단기 매매로 요걸 샀을 때하고 매도관으로 샀을 때 그때 이제 취득 원가가 좀 달라져요. 단기 매매로 사게 되면 이것만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요. 10만 원만. 근데 매도관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러면 단기 매매를 했을 때 이 1,000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빼버려요. 근데 매도관일 때는 이게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다만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선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게 이제 뭐냐면, 예,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 얘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증권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러한 금융자산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 발생하면 취득 원가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참 말이 복잡하게 써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뭐냐?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이제 사왔어요. 10,000원짜리를. 근데 12월 30일 날 주가가 바뀐 거예요. 12,000원으로. 자, 그러면 요만큼 뭐냐? 평가 이익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거 이제 단기의 손익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 그러면 단기 손익이 나오고, 이 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을 고려를 해주면 포괄 손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었다. 그러면 이 평가이익이 2,000원 있죠? 2,000원이 여기 들어가요. 2,000원. 그래서 단기 손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매도 가능이었다. 그러면 2,000원이 어디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손익을 인식하는 애는 요놈이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을 보면, 금융자산의 금융부채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삼각후 원가라는 건 뭐냐면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이 할인 발행이 되면 만약에 채권의 액면가액이 10만 원짜리더라. 근데 이게 할인 발행되면 한 뭐 9만 5천 원 이렇게 발행이 되잖아요. 그럼 9만 5천 원이 장부가액이 쭉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10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면서 장부가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삼각후 원가예요. 그래서 이 사채에 대한 그 사항들, 여러분들 이제 사채에 대한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면 그 이전에 그 전산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 세무 2급과 관련된 사항들을 거기서 사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채권에 대한 어떤 가치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항목을 단기 손익 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단기 매매 항목 있죠? 이거 예, 평가. 그래서 그거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는 평가 기법을 사용해서 결정한다. 뭐 모르셔도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금융자산, 일반적인 금융자산, 단기 매매라든가 또는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런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보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금융자산의 이전 거래가 매각 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 금융자산의 이전 거래가 매각 거래. 매각 거래라는 건 뭐냐면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처분 손익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그런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봐와서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신규로 취득을 했는데 공정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걔한테 돈을 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그거를 다 0으로 봐서 그 취득 원가를 0으로 봐가지고 처분 손익을 계산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받은 금액 전체를. 여기서는 처분이니까 얘가 처분한 거네요. 예,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가를 얼마를 받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취득 원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다 처분 손익으로 계산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 계상을 한다. 여기서 이제 밑에 설명을 잠깐 보세요.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 공시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찾아주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3번과 4번에 대한 사항들 3번에서는 보면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서는 금융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부채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 기법을 통해서 그걸로 가액을 측정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정 종료표. 은행 계정 종료표는 우리가 이제 그 예금 있죠, 예금. 예금을 회사 장부에 있는 예금. 그 다음에 그 예금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은행에서 내 회사에 대한 그 잔액이 있겠죠. 그 두 개의 그 차이를 맞춰주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부상에는 10만 원 있으면 은행 쪽에 그 예금액도 1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 이쪽에서는 장부에서 반영 못했다거나 또는 은행에서 입금액을 반영을 못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발행 미인출수표, 미인도수표, 그 다음에 뭐 기장 오류, 그 다음에 뭐 회사 미기입 출금, 그 다음에 회사 미기입 예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들이에요, 얘네들이. 자, 첫 번째 기발행 미인도 수표를 보니까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를 기장 완료했는데 인도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처에 아직 수표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회사 측 잔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두 개를 맞춰보기 위한 거니까 지금. 그래서 아직 수표를 이제 써놓고 거래처에 아직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회사의 장부에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 가산을 시키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 가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치고
발행을 했는데 아직 거래처에서 은행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두 번째는 기발행 미인출 수표예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 쪽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수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이 빠져나간 걸로 회계 처리했어요. 기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수표를 거래처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거래처에서 다시 그 수표를 나한테 줄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수표를 주면 거래처에서는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되는데 얘가 아직 안 빼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맞춰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기발행 미인출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은행 쪽에서 차감해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장 오류. 기장 오류는 오류가 난 쪽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 오류가 나면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오류가 나면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바꾸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미기입 출금. 이건 뭐냐면 그 은행에서 회사의 어떤 수수료 또는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회사에다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돈이 빠진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미기입 예금. 이거는 뭐냐면 거래처에서 은행에다가 바로 송금해서 싸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모르는 거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회사 장부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회사 쪽에서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죠. 자, 그걸 가지고 밑에 이제 그 은행계정 조정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당년도 말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을 해보고 수정분기를 한번 해봐라. 자, 보니까 은행의 당좌예금 출납장의 잔액은 500만 원이고, 아니, 회사는 500만 원이고,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 잔액은 820만 원. 둘이 안 맞네요, 지금. 그래서 회사에서 계상하고 있는 잔액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는 지금 얼마가 있다고 그랬냐면 82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두 개가 왜 안 맞나?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매입처에서 발행한 수표 200만 원을 은행에서 미지급을 했다. 그러면 매입처에 발행한 수표, 즉 매입처에다 수표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발행 미인출 수표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빼줘야 돼요. 언젠간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200만 원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은 은행에 입금이 되었으나 회사에 통지가 되지 않았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는 지금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 갚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미기입 예금에서 여기서 300만 원 이렇게 더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에서 계약금조로 받은 수표 15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250만 원을 잘못 기장했대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잘못 쓴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오류. 자, 근데 수표를 얼마 받았냐면 150만 원 받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었는데 그걸 250만 원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100만 원만큼 더 많이 넣은 거죠.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0만 원이 차감되었는데 회사에 통지가 아직 안 됐더라. 그래서 미통지된 거 80만 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계산하면 되겠더라. 이거 계산하면 양쪽이 다 맞아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620만 원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다 이거죠. 거기에 따른 분계는 보면 밑에 3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그래서 여기서는 분계를 물어봤을 때 어디를 보냐면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 이게 이제 회사 쪽에서 해야 될 분계니까. 이거는 이제 은행 쪽에서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좌예금이 들어오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 이렇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보면 밑에 이제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한번 찾아봐라. 여기서 이제 은행 계정 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써보죠. 자, 보니까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20만 원이었고 은행의 잔액 증명은 15만 원.
자, 이런 상태였고, 밑에 이제 조정을 해보니까 12월 10일 날 회사에 현금 15만 원을 당좌이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입되지 않은 미기입 입금.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아직 처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얼마냐면 15만 원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에 발행된 수표 중에 지급 제시되지 않은 수표가 5만 원 있다. 지급 제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아직 돈을 안 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인출 수표가 되는 거죠. 얼마냐면 5만 원.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이렇게 이제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에서 직접 예입한 2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통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직접 은행 쪽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회사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 미통지 입금. 그래서 얼마냐면 20만 원만큼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은행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을 했는데 회사는 그거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를 여기서 회사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빼가지고 갔는데 5만 원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당좌에 예입한 수표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잘못 기록했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입금을 10만 원 써야 되는데 15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네요. 5만 원 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을 처분한 대가로 수표 5만 원을 당좌입했는데 부도 처리됐다. 이 부도 처리는 뭐냐면 회사가 수표를 은행에다 집어넣는 순간에 회사에서는 그 5만 원을 입금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표를 은행에서 여기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의 수표더라. 그래서 가서 수표를 찾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잔액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입금액에 5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시 빼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죠?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부도 수표는 회사에서 차감할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 5만 원만큼 빼주자. 이렇게.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25만 원이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좌예금 정확한 잔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취채권 관련된 제 사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뭐 뵈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